첫 번째 주인공은요. 누굴까요? 자, 일론 머스크와 G드래곤이네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를 겪었다 화해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극적인 화해였죠. 일각에서는 꼭 부부싸움 보는 것 같다. 싸울 때는 미친 듯이 싸우지만 화해할 때는 정말 쉽게 허무하게 화해를 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왔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G드래곤의 사진과 G드래곤의 소식을 리트윗하면서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함께 보시죠.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가수 GD가 이 테슬라의 차량이죠. 사이버트럭을 타고 국내의 행사장에 등장하는 영상을 리트윗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아, 우리 사이버트럭을 탔어? GD가?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거죠. K-팝의 제왕 G드래곤이 사이버트럭을 타고 한국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라 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요. The King of K-pop, G드래곤. 이렇게. 뭐 사이버트럭 준 것도 아니면서 생색을 다 했어요. 이거 G드래곤이 자기 돈 주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 G드래곤, GD는 종종 이 사이버트럭을 타고 공식 석상에 등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G드래곤이 출시한 자신의 이 모종의 어떤 상품 출시 행사에 이렇게 퍼포먼스까지 보이면서 평소 종종 타고 다니던 이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을 타고 등장한 건데 때는 요때다.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을 한 겁니다. 김종현 의원님. 네.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친하게 지냈다가 싸웠다가 다시 화해하면서 이래저래 테슬라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가까우면 가깝다고, 싸우면 싸웠다고 이쪽 저쪽에서 뭐 테슬라 불매 운동도 있었는데 사실은 G드래곤 정도 되면 뭐 미국의 어떤 그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K-팝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약간 우리 K-팝에 업어가려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업혀가려는. 그러니까 싸움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하고 장사 속은 우리 그 입속 차리는 거는 G드래곤의 저 사이버. 이거 약간 숟가락 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이버 픽업 트럭 본인이 무슨 준 것도 아니잖아요. 준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뭐 개인이 뭐 굉장히 그 소량만 뭐 국내에서는 그 수입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고. 만만치 않죠. 예. 그런데 업혀가는 듯한 느낌이 실제로 들었고요. 일론 머스크 어머니도 또 뭐 저런 그 GD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또 뭐 올리기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GD 자체를 좋아하긴 하는군요. 예. 그래서 세계적인 뭐 셀럽이기도 하고요. 패셔니스타여서 뭐 알려져 있는 인물이긴 하죠.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저 사이버 픽업 트럭하고 지금 저 복장도 그렇고 핑크색 옷 입은 그 우주인하고 굉장히 SF 영화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무료로. 네. 일론 머스크가 저걸 올림으로써. 그래서 저도 지금 GD가 타고 있는 저 모습을 통해서 그 테슬라의 사이버 픽업 트럭은 처음 봤는데 가격도 만만치 않고요. 미국 내에서 뭐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수입하는 거 훨씬 비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도로 여건상 그렇게 맞지는 않다고 해요. 사이즈가 크기도 하고 또 부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후 관리도 간단치는 않다고 하는데 역시 G드래곤이 좀 앞서가는 그런 스타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누가 저 모습을 상상했겠어요. 저는 저런 픽업 트럭 처음 봤거든요. 사실. 네네. 컬러도 그렇고. 그런데 또 거기에 또 업혀가는 숟가락 얹는 일론 머스크도 대단한 사업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구나. 대단하다. 그러니까 역시 사업가적 타고난 사업가라고 불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할 수 있구나. 네. 비슷하니까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더 대단한 사업가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애플과 삼성전자의 이 스마트폰에 고강도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이 트럼프 가족이 그 틈을 타서 우리가 알뜰폰을 출시하겠다라고 나서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른바 트럼프 폰이에요. 트럼프 모바일. 트럼프 그룹이 알뜰폰 사업에 출시를 뛰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모바일을 오는 8월에 개시하겠다. 명분이래요. 미국 부품으로 미국 사람들이 만든 미국산 스마트폰을 우리가 싸게 공급하겠다. 황금색이고요.
트럼프의 T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모델 이름은 T1입니다. 그리고 Make America Great Again이 바탕화면에 새겨져 있고요. 성조기가 핸드폰 뒷 케이스에 있고 일단은 황금색입니다. 그리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 서비스를 월 47달러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47대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요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이 T1 트럼프 폰이 색깔은 예쁘긴 하네요. 황금색이라. 글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가라기보다는 사업가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자체가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든 게 트럼프 모바일, 그다음 트럼프 스마트폰 이거 한마디로 하면 T월드인 것 같아요. 제가 쓰는 것도 T월드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그 핸드폰이 나올 건데 어떤 핸드폰이 나오냐?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우주에서 팍팍 쏴주는 거. 일론 머스크랑 또 그렇게 짝짝꿍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요. 위성폰이고 요건 그냥 이 5G 기반의 스마트폰이긴 해요. 그런데 요걸 그 향후에. 발전시켜가지고 향후에 어. 스타링크까지 또 일론 머스크랑 뭐 싸우면서도 또 돈 되는 일이면은 두 사람 다 진심일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벌이 저렇게 뭐 대통령이나 아주 고위직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아버지가 대통령 됐는데 그 아버지의 명성을 빌려가지고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우리 정서하고는 사실 맞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라면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오겠죠. 우리나라는 엄청난 역풍이 불겠죠. 그런데 미국은 저게 가능하구나. 미국이 가능한 건가 아니면 T월드가 가능한 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조금 독특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우리나라 같으면은 당장에 어떤 이러려고 아이폰하고 삼성전자에 관세를 가했느냐라는 어떤 비난이 나올 것 같은데 미국은 또 독특하게 가능하군요. 김종인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사업을 막 벌리고 네. 하는 거 보니까 참 이게 미국 스타일인지 트럼프 스타일인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업가적 수완을 발휘하는 대통령도 사실은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작년 한 해 뭐 8,200억 정도를 벌어들였다고 하는데 그 일가가 가지고 있는 막 가상화폐 사업도 있고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전 가족이 이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오히려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데 저 알뜰폰 딱 기사를 본 순간 저는 정광훈 목사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예. 정광훈 목사 한 2년 전에 알뜰폰 회사 차려가지고 유심히 애국이다 막 이러면서 집회에서 막 알뜰폰 팔았잖아요. 예. 야, 사업가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본인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수완을 발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트럼프와 정광훈 목사 사이에 이 알뜰폰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로 따지면 예를 들어 뭐 김재섭 의원이 김재섭 아령 이런 거 판매하는 그런 약간 느낌이 있어요. 김재섭 아령, 김재섭 덤벨 이런 거 파는 좀 느낌이 있어요. 뜨거운 인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두 번째 인물은 우리 김재섭 의원과 친한 김용태 비대위원장. 정치적 사면 초과에 몰렸는데 친윤계 송원석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했던 본인의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과 혁신안이 좌초되는 분위기다라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들어보시죠.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위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하여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개혁안을 준비할 것입니다. 제 거치가 결정되면 다음 지도부가 다루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원 여론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혁안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야말로 저는 당원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개혁의 동력을 삼아서 다음 지도부로 연결하는 것이 저희 남은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보기에 신임 원내대표가 하겠다는 혁신위는 혁신의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라는 취지의 비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신임 송원석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당대회랑 그다음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 같은 문제 한 번 더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스스로 얘기했듯이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고요. 전당대회는 조기에 하자는 의원님들의 견해가 조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조속히 정리를 해서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조기에 전당대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김재수 비대위원님. 네. 김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뭔가 절충안을 내고 있군요. 혁신 과제는 받되 혁신위를 출범하겠다. 전당대회를 원하는 대로 조기에 열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예정대로 6월 30일 끝내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번째 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30일인 거는 맞습니다. 과거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이어받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달 말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건 맞는데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씀대로라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간 이후에 바로 전당대회 준비를 해서 뭐 한두 달 내에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한두 달 정도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더 역할을 못할 이유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6월 30일 날 그만두고 나간다 그러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의 권한대행으로서 사실상 원내대표와 당대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비대위원장을 선임해서 이 전당대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체제를 만들 텐데 사실은 그 지금 원내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민주당에서 3특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제 법원조직법 개정 문제들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 대표로서의 역할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전당대회 관리도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한두 달짜리 비대위원장을 모시자니 저는 그것도 좀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의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러니까 권한 대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사실은 힘에 부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두 달 정도를 더 그냥 하면서 이 비대위 체제를 종식하고 이후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6월 30일 딱 못을 박아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나가야 된다고 압박하면 사실은 그 이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빠지는 거 말고는 어떤 뭐 실익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김용태 비대위원장만 물러나는 거다. 예, 그러면 이제 사실 그거밖에는 없는 거죠. 이 달라지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 실익이 좀 없다고 보고 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본인의 임기를 한두 달 정도를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읽기 전까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혁신안 같은 것도 사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는 것이 힘이 받기 어려운 구조이긴 합니다. 주변에 비대위원도 없고요. 뭐 사무총장도 없고요. 본인이 스스로 내놓은 안을 전당원에게 붙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힘이 안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것에 조금 힘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저는 적어도 이 혁신안에 대해서는 이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있는 임기 동안은 관철을 시켜놓고 나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지금 분위기가 양태형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일단은 그 뭐랄까 그렇게 개파색이 강한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범친윤계에 속하지 않습니까? 친윤계 중에서의 아주 핵심 이 친윤계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했던 뭐 당무감사 이런 것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앞서서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럼 당원 여론조사 붙이자라고 하지만 그조차도 지금 반대하고 있고 뭔가 약간 젊은 유약한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이달 말까지긴 합니다만 제대로 혁신의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밀려나가는 느낌이랄까?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논쟁의 핵심이 그건 거잖아요. 김재섭 의원 말대로라면. 네, 뭐 제가 뭐 이제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뭐 말하는 것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는 결국 이제 당원 투표를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정한지를 당원의 의견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렴을 하자라는 건데 그게 사실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당원 민주주의 어느 정도 지적 민주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걸 반대할 명분은 없거든요.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당원의 뜻과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국민의힘이 더 건강한 제1보수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뭐 새로 원내대표 대신 송 원내대표님의 말씀이라든가 뭐 꼭 굳이 혁신위를 한다는 주장이 조금 퇴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좀 더 건강하고 견제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면 저는 뭐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환기를 시키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곧 전당대회 열릴 텐데 김재섭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 다시 나옵니까? 김문수 후보도 다시 나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직 두 분 다 공식적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바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사실 이제 얼마 전까지 두 분이 대선 후보로서 경쟁을 한 상황이고 당내에서 경선을 치르다 보면 소위 말하는 계파별로, 소위 말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분별로 갈등이 좀 심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상이 좀 생기기 마련인데 아직 그 내상이 충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김문수, 한동훈 2차전이 발생했을 때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당원이나 의원들이나 다시 한번 또다시 그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은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왜 패배했는지 이 성찰하고 반성할 때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두 분이 직접 출마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의 지도자로서 우리 당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의 지혜를 모아줘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마도 두 분이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지자분들이 출마 요구를 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 밖에는 그럼 또 누가 전당대회 출마할 수 있느냐? 우리 당의 지도자가 지금 상황에서 누가 될 수 있느냐? 김 의원님. 그래도 뭐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당에서 얼마 전까지 대통령 후보로서 경쟁했던 분들이 당의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느냐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당에서 지도자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결국에는 당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제도약을 의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상황 짚어봤습니다.